안녕하십니까. 자, 통계학 제13주차입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하실 내용은 제15장에 나오는 단순 선형 회귀 분석 그리고 상관관계 분석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단순 선형 회귀 분석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모형입니다. 통계 처리할 때 아주 많이 쓰는 모형인데 심플 선형이라고 되어 있죠. 직선 형태 얘기하는 겁니다. 리니어 가지고 리그레션 앤 또 한 가지가 이제 상관관계 분석을 볼 겁니다. 코릴레이션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 가지고 이제 13주차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거 공부하시고 나면 이제 그 16장에서 다중회귀 모형이 나옵니다. 독립변수가 여러 개일 때 다중회귀 분석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통계학 마무리하겠습니다. 대개 한 학기 동안 통계학 공부할 때 원래 제대로 순서대로 한다 그러면 이제 16장까지 나가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한 챕터를 갖다 생략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 회귀 분석까지는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 회귀 분석 해가지고 리그레션 어널리시스라고 합니다. 리그레션 어널리시스 여러 가지 그 관측치를 찾아가지고 관측치로부터 뭔가 의미 있는 관계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도 뭐 여러 가지 그 데이터 분석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하죠.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그로부터 의미 있는 관계를 찾아내지 못하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뭐 빅데이터 아니래 뭐 그 이상 되더라도 아무리 데이터가 많아도 잘 정리 분석해 가지고 의미 있는 관계를 찾아내지 못하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원래 그 데이터로부터 뭔가 의미 있는 관계를 찾아낼 때 이런 걸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죠. 자, 데이터 마이닝인데 과거에는 정형화된 수치 데이터 가지고 의미를 찾아낸다 해가지고 데이터 마이닝만 강조가 됐는데 근래 들어와가지고는 뭐예요? 뭐 텍스트 마이닝 또 웹 마이닝 해가지고 범위가 크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도입되게 되면 뭐 더 확실하게 알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지금 아주 놀라운 세상 아닙니까? 학교의 인하대학교의 이메일 계정이 다 바뀌었습니다. G메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이전 메일도 함께 쓰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이전 메일은 전부 다 이전이 끝나면 이전 트랜스퍼가 끝나면은 완전히 폐쇄가 되고 앞으로 G메일 사용합니다. 그래서 G메일 함에 이제 새로 계정이 만들어져 가지고 제 얼굴이 사진이 안 나와요. 사진을 갖다가 이제 넣으려고 몇 가지 한번 넣어봤더니 딱 뜹니다. 제가 이제 딴 걸 집어넣어 봤어요. 딴 걸 얼굴이 아니라 딴 걸 집어넣었더니 이건 사진 얼굴 사진이 아니라고 위에 딱 뜨는 거예요. 얼굴 사진이 아닙니다. 컴퓨터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근데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만큼 이제 놀라운 세상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예컨대 제가 사진 딴 걸 하나 집어넣으려고 성경에 나오는 그 장면을 갖다가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어넣었더니 거기 이제 사람이 여러 명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밀밭 걸어가는 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집어넣으려고 해가지고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또 한 사람이 아니라고 또 나오고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새 뭐 텍스트 마이닝 해가지고 지금 경제학과 교수님들 중에서도 그 텍스트 마이닝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텍스트니까는 뭐요? 수치화된 이런 정형화된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신문이나 잡지에 나왔던 신문이나 잡지에 나온 단어들 그 단어들을 갖다가 분석을 해가지고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도 찾아냅니다. 찾아내고서 이제 사회 흐름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 거기다 또 웹 마이닝 해가지고 여러 가지 웹상에서 웹상이니까 주로 이제 뭐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용된 단어들 이런 걸 분석을 해가지고 사람들 취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걸 찾아내가지고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주무르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한동안 뭐 데이터 마이닝을 하는 사람이다 해서 데이터 마이너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불러요. 그만큼 데이터를 잘 다루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야 일을 하든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졸업한 다음에 어느 분야 일을 하더라도 데이터를 갖다가 잘 다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의미 있게 쓸 수 있고 또 데이터를 잘 다루는 사람은 분명히 앞으로 직장 생활에서 두각을 나타낼 그런 사람들인 걸로 저는 그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여유 있을 때 학교 다닐 때 그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을 갖다가 잘 배워놓으시면 분명히 언젠가는 뜹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기초 통계학 공부하시는 거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더 전문적인 이런 그 데이터를 다루는 이런 것들을 갖다 학습을 해가지고 이 분야의 도사가 되면 분명히 여기저기서 다 요청이 올 겁니다. 요새 뭐 평생 직장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뭐 그렇습니다. 직업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데 외국의 직업 전문가들도 얘기합니다. 한 직장에 5년 다닐 생각하지 말라 이거요. 그래서 그냥 5년, 물론 5년 동안 놀면 안 되죠. 놀면 안 되고 5년 동안 일을 하면서도 자기의 능력을 꾸준히 개발해가지고 능력이 커지게 되면 어디선가 또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올 것이고 그런 걸 하는 사람을 갖다 우리가 헤드헌터라고 하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또 연결시켜주는 이런 역할. 분명히 좋은 기회가 많이 올 것입니다. 자, 회귀 분석의 정의 보겠습니다. 자, 일단 종속 변수하고 독립 변수가 있죠. 종속 변수는 뭐죠? 관심 있는 변수입니다. 관심 있는 변수. 오늘은 뭐 우리가 경제학과니까는 이제 뭐 다양한 모형들 많이 공부했죠. 벌써 수요함수, 생산함수 이런 것들 봤잖아요, 그렇죠? 자, 생산함수에서 종속 변수는 뭐죠? 생산량이죠. 생산량. 그래서 우리는 그 생산량의 크기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뭡니까? 독립 변수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두는 변수는 종속 변수, dependent variable 해가지고 종속 변수고 그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바로 독립 변수입니다. 가지고 독립 변수라고 할 때 이제 independent variable 해가지고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변수들입니다. 이런 관계를 갖다 분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분석하기 위한 통계 기법이 바로 회귀 분석입니다. 생산함수라든가 수요함수, 공급함수 같은 것들은 이제 학자들이 인과적,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갖다가 추론한 거죠. 연역적 방법에 의해서 추론했고 그 추론한 결과를 가지고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관계가 있다고 여겨져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 수요량은 뭐의 함수다, 공급량은 뭐의 함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다 이런 그 실증 분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론이 되고 한 거죠. 법칙이 되고 이론이 되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통계 기법이 회귀 분석이다. 회귀 분석에서는 독립 변수들에 기초해가지고 독립 변수는 여러 개가 있죠. 독립 변수들에 기초해가지고 종속 변수의 값을 예측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속 변수 해가지고 우리가 뭐 관심 있는 종속 변수라고 할 때냐, 근데 인플레이션율 거시적으로 제일 큰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율 또 근데 뭐 실질 GDP, 실질 GDP를 갖다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 가지고 실질 GDP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예측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범위를 좁혀 보게 되면 예컨대 원자재 가격 같은 것도 관심거리 중에 하나죠. 중고차 가격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예측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율, 원자재 가격, 중고차 가격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종속 변수로 설정한 다음에 여기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의 값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종속 변수의 값을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제 종속 변수는 y로 표시합니다. 우리가 수학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종속 변수 y로 표시를 하죠. 그 다음에 독립 변수는 x로 표시를 합니다. 근데 독립 변수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독립 변수들은 x1, x2 또 xk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종속 변수는 y.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15장에서는 y와 x 간의 선형관계예요. 직선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종속 변수도 하나이고 독립 변수도 하나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두 변수 간의 선형관계에 있는 경우 1차 함수예요. 쉽게 얘기하면. 1차 함수 해가지고 그 1차 함수 관계를 논의하는 게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이라고 합니다. 단순 선형 회귀 모형. 그래서 simple linear regression model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걸 갖다 15장에서 볼 것이고 다음 챕터인 16장에서는 독립 변수가 여러 개인 경우에요. 그래서 이걸 다중 회귀 모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만드는 모형이 이제 앞으로 만들 모형이 확률적 모형인데 그 확률적 모형하고 확정적 모형의 차이를 갖다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간의 관계라고 했는데 이 두 관계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식, 수학적으로 표현한 식을 갖다 우리가 모형이라고 합니다. 모델. 여러분들은 뭐 모델 많이 보셨잖아요. 수요 공급 모형도 있고 나라 경제 전체를 설명하는 총수요 총공급 모형도 있고 다 모형이라고 하죠. 모델.
자, 수요 공급 모델, 총수요 총공급 모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 이거 갖다 수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모델이라고 합니다. 근데 모델에 크게 확정적 모형이 있고요. 디터미니스틱 모델. 또 한 가지가 확률적 모형이 있습니다. 프로바빌리스틱 모델이 있습니다. 자, 확정적 모형은 뭐냐면 독립변수들의 값들이 종속변수의 값을 완전히 결정합니다. 독립변수들의 값들이 종속변수의 값을 완전히 결정하는 모형이에요. 이런 걸 확정적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 이제 확률적 모형이 있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모형은 다 확률적 모형이죠. 왜냐하면 독립변수들의 값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임의성이 있어요. 임의성, 랜덤리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변수들의 값과 함께 임의성이 종속변수의 값을 갖다 결정합니다. 이런 모형을 확률적 모형이라고 합니다. 확률적으로 지배적이라는 얘기지. 그 지배적이다. 100%가 아니라 뭐예요? 지배적이라는 얘기죠. 왜? 임의성이 있기 때문에. 임의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갖고 독립변수들의 값하고 임의성이 종속변수의 값을 결정하는 모형을 확률적 모형이라고 하는데 물론 주로 우리가 볼 모형은 다 확률적 모형입니다. 근데 이것하고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확정적 모형의 예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확정적 모형의 예는 이런 거예요. 뭐 새로운 주택을 짓는 비용이 제곱피트당 100달러다. 근데 대부분의 주택 필지는 10만 달러다. 예, 판매된다. 그럼 이 경우 근사적인 주택 판매 가격과 자, 제곱피트 기준의 주택 크기의 관계를 갖다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주택 필지 땅값은 10만 달러예요, 다. 대부분의 주택 필지 땅값은 10만 달러다. 그럼 Y는 일단 10만 달러 더하기. 그 다음에 뭐예요? 제곱피트당 100달러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곱피트당 100달러 해가지고 100달러 X입니다. 100달러 X. X는 주택 크기 얘기하는 거죠. 주택 크기 해가지고 뭐 평으로 따지든 제곱미터로 따지든 주택 크기가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주택 판매 가격도 비싸지겠죠. 이런 모형입니다. 그래서 Y는 10만 더하기 100X. 이런 식으로 나타낼 때 이게 바로 확정적 모형입니다. 그래서 주택 크기가 독립변수고 주택 가격은 종속변수인데 이 관계를 갖다 그래프로 표시를 하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가로축이 하우스 사이즈, 주택 크기입니다. 세로축은 주택 가격입니다. 그러면 이 선 가지고 다 설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선 가지고. 10만 더하기 100X입니다. 10만 더하기 100X. 가지고 여기서 이제 주택 사이즈가 얼마든 간에 0이라고 하더라도 뭐예요? 땅값이 있으니까 최하 10만 달러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변곡점으로 해가지고 변곡점이 아니라 요걸 절편으로 해가지고 뭐예요? 선이 계속 증가하는 형태로 1차 함수 직선 형태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라면 주택 가격은 주택 크기에 의해서 완전히 결정되겠죠. 이런 모형이라면. 그렇지만 실제로 주택 가격이 주택 크기에 의해서만 결정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조망권, 일조권 등등 여러 가지가 영향을 미치죠. 또 교통이 편하냐 불편하냐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확정적 모형의 예를 들었는데 사실은 국내 학자가 쓰는 책이라면 이런 거 모형 예를 안 듭니다. 주택 가격 진짜 오히려 크기가 또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주택이 너무 크다. 주택이 너무 크면은 뭐예요? 청소하기 힘들고 하니까는 뭐예요? 나중에 주택값이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이런 모형이 나오는데 사실은 예를 드는 게 약간 엉성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만약에 주택 가격이 오직 주택 크기에 의해서만 완전히 결정된다 그러면 이런 모형은 확정적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주택 가격은 동일한 크기의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다 다릅니다. 다 다르다. 왜 그래요? 여러 가지 또 다른 요인들이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요새는 뭘까요? 과거에는 일조권이 중요했어요. 일조권이 중요한데 지금은 조망권이 더 중요하죠. 한강 주변에 있는 아파트. 5층에서는 한강이 안 보이는데 6층에서 한강이 보인다. 1층 차이인데 가격은 뭐예요? 똑같은 크기의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한 층 차이로 가격이 1억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오히려 건축비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만큼 이제 살기 좋아진 세상에서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다양한 요인들이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같은 크기인데도 불구하고 예컨대 X가 요만큼이다.
요만큼인데 같은 크기인데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의 큰 차이가 났다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크기 말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 가지 기타 요인들이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나머지 기타 요인들도 모형에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포함을 시킬까요? 이렇게 엡실론으로. 그래서 주택가격은 10만 달러 더하기 100x 더하기 엡실론 집어넣어요. 엡실론이 바로 뭐냐? 임의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엡실론. 그래서 주택 크기 말고 기타 요인들 갖다니 엡실론 해가지고 표시한 건데 기타 요인이 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바로 확률적 모형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 크기 이외 요인들을 갖다가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임의성이에요. 임의성이고 항을 임의항이라고 합니다. 엡실론. 가지고 주택 가격을 주택 크기와 임의성을 나타내는 랜덤리스, 임의성을 나타내는 요소의 합으로 나타내 가지고 y는 10만 더하기 100x 더하기 엡실론 이렇게 납니다. 거기 엡실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리스 문자입니다. 그리스 레러 엡실론이라고 읽어요. 엡실론. 그 엡실론을 갖다가 오차 변수라고 합니다. 오차 변수, 에러 베리어블. 그리고 이제 항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식에서 항이라고 하기 때문에 텀이라고 하죠. 임의항이라고 합니다. 랜덤 텀 또는 오차항 해가지고 에러 텀이라고 합니다. 엡실론을 가리켜서 오차 변수인데 이걸 랜덤 텀 또는 에러 텀이라고 부릅니다. 자, 오차항에는 확정적 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거죠. 포함되지 않은 측정 가능하거나 또는 측정 불가능한 모든 변수의 영향을 다 담은 거예요. 오차항에. 자, 확정적 모형에는 포함되지 않은 측정 가능하거나 측정 불가능한 모든 변수의 영향을 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회귀 모형은 확률적 모형입니다. 회귀 모형은 확률적 모형으로 정형화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단지 확정적 모형하고 확률적 모형을 비교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고, 앞으로 보게 될 회귀 모형은 다 확률적 모형으로 정형화됩니다. 확률적 모형이니까 뭐가 포함돼요? 에러텀 포함됩니다. 그럼 이제 가장 단순한 형태, 단순 선형이라고 했습니다. 자, simple linear 리그레션 모델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종속 변수가 하나이고 독립 변수도 딱 하나인 경우입니다. 1차 함수예요. 가지고 종속 변수와 선형 관계를 가지는 회귀 모형을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이라고 합니다. 가지고 식으로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를 해요. y는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x 더하기 엡실론. 뭐 식은 다 아시겠죠. y가 종속 변수고 x가 독립 변수입니다. y가 종속 변수, x가 독립 변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 붙은 개수가 있는데 앞에 붙은 개수의 베타 제로는 뭐예요? 절편이죠. y 인터셉트입니다. y 절편이고. 자, b1은 뭐예요? b1은 기울기죠. 슬롭.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직선의 기울기. 자, 슬롭 기울기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엡실론이 뭐예요? 에러텀이에요. 엡실론은 에러텀. 그래서 오차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의 가장 단순한 값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이제 베타 제로가 얼마인지 베타 1이 얼마인지 알아내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알아내면 이 식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식을 만들게 되면 뭐예요? 어떤 특정한 x값을 집어넣었을 때 y가 얼마가 나올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회귀계수라고 하는데 베타 제로와 베타 1입니다. 그래서 회귀계수 베타 제로 베타 1은 이게 모수예요. 모수. population 파라미터입니다. 모수기 때문에 알려져 있지 않아요.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이터로부터 추정해야 되는 겁니다. 데이터로부터 추정한다. 자, 이렇게 해서 베타 제로, y 인터셉트인 베타 제로하고 기울기 베타 1인데 이건 추정을 해야 돼요. 기울기니까 결국 뭐예요? 런 라이즈죠. 런 라이즈 해가지고 이게 바로 슬롭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y는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x 더하기 엡실론 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추정해서 알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걸 알아내면 이 관계식을 명확하게 도출하면 예측이 가능해요. 이제 이걸 통해서.
그럼 이제 자, 회귀계수를 추정하는 방법 보겠습니다. 자,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의 모수 베타0와 베타1은 각각 표본 데이터를 통과하는 직선의 절편과 기울기죠. 자, 베타0는 절편, 베타1은 기울기입니다. 기울기에 의해서 추정된다. 그럼 이때 자, 표본 데이터를 통과하는 직선의 절편, 직선으로 구했을 때 이게 바로 이제 B0입니다. 베타0가 아니라 B0로 구체화돼요. 기울기도 마찬가지로 B1으로 구체화되는데 B0와 B1은 자, 표본의 점과 관측치예요, 다들. 관측치들을 통과하는 가장 대표적인 직선을 갖다 구하게 되는데 자, 표본의 점과 직선 간의 차이, 이게 뭐예요? 편차 아니에요, 편차. 자, 수직으로 봤는데 y값입니다. 수직으로 봤을 때 자, 직선하고 선 간의 점하고 직선 간의 차이예요. 차이가 바로 편차고 그 편차를 갖다가 제곱해 가지고 자, 편차를 갖다가 제곱한 값을 다 합쳐서 그 값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최소화하는 직선을 갖다 구합니다. 이런 방법을 뭐라 그래요? 최소 자승법 또는 최소 제곱법이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자, 표본의 점과 관측치예요. 관측치하고 직선 간의 차이를 제곱한 다음에 합합니다. 합한 다음에 그 값을 어떻게 한다? 최소화하는 거예요. 자, 관측치와 직선 간의 차이, 즉 편차를 제곱한 다음에 합친 값을 최소화하는 직선을 갖다 구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최소 자승법 또는 최소 제곱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리스트 스퀘어스 메서드 해가지고 LSM이라고 하는 약자 쓰기도 합니다. 최소 자승법.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있어야만 이걸 통해서 식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최소 자승법에 의해서 구해진 직선의 식은 어떻게 표시하느냐? 이때 이건 y-hat이라고 합니다. y가 아니라 y-hat. 자, 최소 자승법에 의해서 구해진 직선입니다. y-hat은 b0 더하기 b1x죠. b0 더하기 b1x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제 자, 최소 자승법에 의해서 구해진 직선의 식이 있죠. y-hat equal b0 더하기 b1x. 이걸 최소 자승선이라고도 하고 라인입니다. 라인 또는 이걸 갖다가 회귀선이라고도 합니다. 리그레션 라인이라고 해서 회귀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b0하고 b1을 구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최소 자승법. 일단은 관측치하고 직선 간의 차이, 편차입니다. yi가 관측치예요. i는 1부터 n까지고요. yi가 관측치고 직선의 식은 yi hat이죠. 직선의 위치는 yi hat. 이 편차입니다. yi 빼기 y hat. i가 바로 편차예요. 이걸 어떻게 한다? 제곱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다 합쳐서 sum of. 이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sum of yi 마이너스 y hat i 스퀘어가 최소가 되도록 계산하면 B0와 B1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나온 B1은 우리가 B1 앞에서 봤던 거예요. B1은 뭐죠? SXY 나누기 S2 SX입니다. 이렇게 해서 B1이 구해지고 자, SXY 나누기 S2 X. X의 표본 분산으로 나눈 거예요. S의 표본 분산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표본 공분산을 갖다가 X의 분산으로 나누면 B1이 구해지는 거죠. 자, B1 구했으면 식에다 집어넣으면 B0는 그냥 나오잖아요. B0 집어넣으면 어떻게 나와요? B0는 Y바입니다. 이제 Y바 빼기 B1X가 되는 거죠. Y바 빼기 B1X.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최소 자승선의 계수입니다. 책에 이제 쭉 나와 있는 건데, 자, B1은 자, 표본 공분산 S 서브 XY 나누기 X의 표본 분산이죠. 이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나오면 B0 나옵니다. B0는 Y바 빼기 B1X죠. 이럴 때, 자, 표본 공분산 SXY 구하는 건데, 뭐 다 이미 봤던 거예요. SXY 해가지고 표본 공분산 구하는 거. sum of XI-X바 곱하기 YI-Y바 나누기 N-1입니다. N-1이에요. 자의도 맞고 나눕니다. 그 다음에 S의 표본 분산입니다. 표본 분산이니까 XI-X바 스퀘어 sum of N-1이죠. 이것도 역시
X바는 뭐 X의 평균이고 Y바는 Y의 평균입니다. 데이터에서 주어지는 X의 평균, Y의 평균. 이렇게 해갖고 최소 자승선의 계수 구합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자, 임의로 선택된 6명의 종업원에게 지불된 연간 보너스가 있다. $1,000 기준에. $1,000 기준의 연간 보너스하고 근무 연수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종업원의 연간 보너스와 근무 연수의 직선 관계를 추정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무 연수가 이제 1년부터 6년까지죠. 근무 연수가 1년부터 6년까지 나와 있고, 이럴 때 연간 보너스가 $6,000, $1,000, $9,000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9,000 주어졌다. 그럼 여기서 자, 최소 자승법을 사용해 가지고 최소 자승선을 갖다 구하는 것입니다. 자, 최소 자승선 구할 때, 자, 비원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비원은 자, 표본 공분산 나누기 x의 분산이죠. 그래서 2.114 나왔고, 이게 나오니까 비제로는 y바, y의 평균, y 평균, 그 다음에 빼기 b1 x바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가지고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식이 나옵니다. y 햇은 0.934 더하기 2.114 x 이렇게 나옵니다. 최소 자승선 구하는 문제. 단순합니다. 가지고 연간 보너스와 근무 연수의 관계. 그럼 이게 만약에 이 관계가 정확하다면 예컨대 그거 예측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10년을 근무한다면 연간 보너스를 어느 정도나 받을 것인가 예측이 가능합니다. X에다 뭘 집어넣어요? 10을 집어넣어요. X에다가 10을 집어넣게 되면은 뭐예요? Y가 얼마가 될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관계만 확실하게 알려지면은 뭐예요? 이걸 통해서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식으로 그린 겁니다. 식으로 그린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최소 자승선이 그런 거 아니에요. 편차. 자, 점과 직선 간의 차이. 원래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일단 편차라고 하는데, 편차의 제곱 합을 최소화하는 거죠. 자, 편차의 제곱 합을 최소화하는 선이 바로 최소 자승선이에요. 이럴 때 이제 여기서 이게 관측치입니다. 자, 파란색 점들이 관측치예요. 6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측치하고 직선 간의 차이, 이게 바로 뭐예요? 아까 yi 빼기 yi 햇이라고 그랬죠. yi 빼기 yi 햇. 이걸 갖다 이제 앞으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걸 잔차라고 부릅니다. 레지디얼이라고 그래요. 편차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고, 여기서는 잔차라고 해가지고 레지디얼 ei라고 표시를 합니다. 자, 관측치하고 직선 간의 차이입니다. 관측치와 직선 간의 차이를 갖다가 레지듀얼 잔차 해가지고 yi 마이너스 yi 햇, 그래서 ei라고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자, 점과 직선 간의 차이, 잔차의 제곱합을 최소한 식이 바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y 햇은 0.934 더하기 2.114x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프 그려가지고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무슨 선이에요? 이게 최소 자승선이에요. 최소 자승선 또는 뭐라고 그래요? 회기선이라고 합니다. 최소 자승선 또는 회기선이라고 불러요. 또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현대 소나타 중고차의 주행거리와 가격. 주행거리하고 가격이 관계가 있겠죠. 근데 여기 현대 소나타 중고차인데 갑자기 북미의 딜러들이 나오네요. 북미의 딜러들. 그래서 원래 예전 차에서는 이제 뭐 도요타, 일제 도요타가 나왔다가 그다음에 그 전에 포드 자동차가 나왔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바꾼 건데, 지금은 이제 현대차로 해갖고 번역자가 바꿔놓은 것 같아요. 그 켈러 교과서를 번역한 사람이 바꿔놓은 것 같은데, 새 자동차를 구매할 때 가져오는 중고차 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중고차 가격이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블루북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책을 사용합니다. 블루북.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자동차 모델들의 중고차 가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블루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컨대 뭐 사고가 몇 번 더 났을 때 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가격은 얼마 다운되고 얼마 뭐 이런 것들 다 기준이 있어요. 가지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자동차 모델의 다양한 가격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차 가격은 여러 중고차 딜러들의 중고차 공급원인, 최근의 중고차 경매에서 가장 최근의 중고차 경매에서 지불된 평균 가격이 있죠. 여기에 기초해 가지고 가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고차 가격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고차의 주행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행거리와 가격 간의 관계를 갖다가 회귀 분석을 해가지고 주행거리와 가격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거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뭐 국내에서는 주행거리보다는 연식을 더 중시합니다. 한국에서는 몇 년도에 나온 거냐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식이 얼마 안 된 건데 주행거리가 많다. 이거보다 연식은 오래됐지만 주행거리가 짧다. 뭐가 더 비싸냐? 연식이 오래된 게 더 싸요. 주행거리가 짧아도. 이거 참 묘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제 다른대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몇 년식이냐 이걸 많이 따지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갖다가 검토하기 위해서 중고차 딜러가 임의로 지난달 동안 중고차 경매에서 판매된 100대에 3년 된, 연식은 똑같아요. 100대에 3년 된 소나타를 선택했다. 가지고 중고차의 가격 1000달러 기준의 가격하고 주행거리 1000마일 기준의 주행거리를 기록했다. 자, 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딜러가 알고자 하는 게 뭐예요? 가격과 주행거리 간의 관계, 이걸 알고자 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나타내는 뭘 구하는 거예요? 회기선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데이터가 많죠. 데이터가 많으니까 엑셀을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계산하는 건 방법만 알면 됐고 계산은 엑셀이 다 해줍니다. 그래서 엑셀을 이용해 가지고 회기선을 갖다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엑셀을 갖다 이용해 가지고 회기 분석을 할 때 리그레션이에요. 선택은 리그레션 선택하면 됩니다. 데이터 애널리시스에서 리그레션 클릭하면 계산이 다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서머리 아웃풋입니다. 요약 산출, 요약 결과 나와 있죠. 여기서 여기 위에 리그레션 스테이티스틱스 해가지고 리그레션 통계값이 나와요. 리그레션 스테이티스틱스 통계량이죠. 회기 통계량 나옵니다. 자, 멀티플 R이 나와 있고요. 멀티플 R 스퀘어가 나와 있습니다. R 스퀘어 뭐예요? R 제곱이죠. R 제곱 뭐예요 이게? 결정계수입니다. 결정계수인데 결정계수가 0.6483이 나왔어요. 근데 이 경우 또 조정된 결정계수가 있습니다. 조정 결정계수예요. adjusted R 스퀘어 값 0.6447. 뭐 거의 차이는 없는데 조정된 R 스퀘어 값입니다. 자, 스탠다드 에러가 나왔습니다. 스탠다드 에러. 자, 표준 오차죠. 표준 오차가 얼마? 0.3265. 자, 관측치가 100개입니다. 근데 요것만 나온 게 아니라 아래 아노바표가 또 나왔어요. 지난 시간에 봤던 아노바표.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엑셀 출력물에서는. 아노바표 해가지고 변동의 원천이 뭐냐? 변동의 원천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변동의 원천 해가지고 분산 분석에서는 between 그룹, within 그룹이었죠. between 그룹, within 그룹이었는데 여기서는 변동의 원천은 두 가지입니다. 리그레션, 회귀하고 레지듀얼 뭐예요? 잔차예요. 잔차. 리그레션, 레지듀얼 두 가지입니다. 가지고 이제 리그레션 해가지고 자유도가 나왔고 DF 자유도입니다. 자유도가 나오고 아래 토탈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제곱합이죠. 제곱합. SS. 자, 회귀 제곱합이에요. sum of squares. 이게 sum of squares 해가지고 SS입니다. 자, 회귀 제곱합이 나왔고 잔차 제곱합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평균이죠. 평균 제곱합. MS입니다. 자, mean squares에서 나왔고. 자, 이제 MSR 여기 MSR 요거예요. MSR 그 다음에 레지듀얼이니까 MSR 나누기 그 다음에 MS 레지듀얼 한 게 뭐냐? 이게 F 통계량 값이에요. F 통계량 값 해가지고 180.64가 주어집니다. 시그니피컨스에 F가 나왔고 F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5.752에 마이너스 24승이라고 나와 있죠. 5.752에 마이너스 24승이면 거의 0입니다. 왜냐면 5.75에 마이너스 24승이에요. 이게 5.75에 마이너스 24승 얼마? 0이죠 거의. 이렇게 나왔고 자 이제 맨 아래 나오는 게 뭐냐? 맨 아래 제시가 되는 게 바로 회기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회기식을 보여줍니다. 자, 인터셉트 절편입니다. 오도미터. 오도미터가 주행거리 얘기하는 거. 주행거리 기록계 있죠. 이걸 오도미터라고 그래요. 자동차 계기판 보게 되면 주행거리 나오잖아요. 주행거리가 나오는 그 판을 갖다가 오도미터라고 하는 겁니다. 주행거리. 그래서 이제 자, 인터셉터하고 주행거리. 자, 계수가 나옵니다. 코에피션 계수. 인터셉트는 얼마? 17250인데 1000달러 단위라고 그랬죠. 17,250이에요. 17,250달러.
그 다음에 이제 오도미터 해가지고 주행거리당 계수가 얼마예요? 0.0669. 여기다 1000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0 곱하면 66.9센트씩 떨어진다는 얘기죠. 66.9센트만큼씩 가격은 떨어진다 이겁니다. 자, 스탠다드 에러 나와 있고요. T 통계량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다 써먹을 거예요. 뒤에 가면. P 값도 나와 있습니다. P 값은 뭐예요? 마이너스 98승, 마이너스 24승 얼마예요? 0이에요. 0입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 분석한 결과 일단 식으로 만들 수 있죠. 요걸 가지고 식을 만듭니다. Y 햇은 B0 더하기 B1X인데 자 17,250달러 빼기 0.0669X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엑셀 출력물을 통해서 회기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해석을 해야죠. 자, 인터프릿 해석을 합니다. 자, 지금 Y 햇은 17,250 빼기 0.0669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래 17.250이라고 돼 있죠. 그냥 그대로 쓴 겁니다. 근데 아까 단위가 1000이었기 때문에 제가 17,000이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나와 있는 것은 17.250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기울기 계수가 중요하죠. 이게 뭐예요? 0.0669 마이너스입니다. 기울기가. 당연히 주행거리가 늘어나면 주행거리가 많아지면 중고차 값은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추가적인 주행거리 1마일당 중고차 가격은 0.0669달러 또는 6.69센트만큼 감소하는 것입니다. 1마일당 중고차 가격은 6.69센트만큼 감소한다는 거예요. 근데 절편 B0가 나오는데 B0 17,250이 나왔는데 이게 그러면 주행거리가 0일 때 가격 아니에요. 주행거리가 0일 때 가격이라고 해서 세차 가격이냐?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데이터는 뭐예요? 자, 주어진 데이터의 범위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수집한 데이터가 근데 데이터가 주행거리 제일 작은 거 제일 높은 거 그 사이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편이 17,250이라고 해서 주행거리가 0일 때 즉 세차 가격이 17,250달러다. 그게 아닙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데이터에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에 주행거리가 0인 경우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Y절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에 주행거리 범위 내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엑셀의 회귀분석 대화상자에서 선 적합도라고 합니다. 라인 fit plot이라고 그래요. 선 적합도. 그래서 엑셀에서 라인 fit plot 이걸 클릭하면 산포도가 그려집니다. 이게 바로 좀 전에 봤던 그 그래프의 산포도예요. 산포도가 이렇게 점이 나와 있고 점은 다 관측치죠. 관측치고 점들은 다 관측치고 관측치를 갖다가 평균적으로 지나는 선, 이 선이 바로 뭐예요? 빨간색 선이 회기선입니다. 회기선 또는 최소 자승선이에요. 이 선의 시기 이거죠. 좀 전에 봤던 이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산포도도 생성되고 또 회기선도 보여주고 그래요. 선 적합도 클릭하면 됩니다. 라인 fit plot 선택하면은 그림이 나옵니다. 가로축에는 오도미터 리딩 나와 있습니다. 오도미터 리딩, 세로축에는 프라이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해갖고 엑셀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오차 변수. 앞에서 오차항이라고 그랬죠. 오차항에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귀 분석에서 기본적으로 오차 변수 또는 에러텀이라고 했는데 아래 조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합니다. 이런 가정하에서 분석을 하는데 첫 번째로 오차 변수의 확률 분포는 정규 분포를 이룬다고 가정합니다. 오차 변수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이룬다 가정을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오차항의 기대치는 0입니다. 0이 있죠, 그렇죠? 오차항의 기대치는 0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x값이 주어졌을 때 오차항의 기대치는 0이다 하는 거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오차항의 표준 편차인데 기대치는 0이지만 표준 편차는 시그마 에필론입니다. 근데 시그마 에필론은 x값에 관계없이 일정한 상수라고 가정합니다. 시그마 에필론은 x값에 관계없는 일정한 상수다. 그 다음에 임의의 특정한 y값과 관련된 오차항의 값은 다른 y값과 관련된 오차항의 값과는 독립입니다. 오차항끼리 영향을 미치질 않아요. 어떤 특정한 y값에 대한 오차항
항하고 다른 y값에 대한 오차항의 값은 독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차항끼리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가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차 변수의 필요 조건이에요, 이게. 자, 이걸 보기 위해서 이제 그림 한번 봅니다. x가 주어진 경우 y의 확률 분포예요. x 값은 주어졌습니다. x가 주어졌죠. 가로축이 y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y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x 값이 주어졌을 때 y 값의 높이예요. x 값에 대한 y 값의 높이 해가지고 이제 3차원으로 표시가 된 것이고, 각각의 3차원으로 표시가 된 거에 대해서 이제 뭐예요? 오차항을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x가 주어진 경우 y의 확률 분포가 이래요. 근데 확률 분포가 쭉 나왔는데 x의 값이 얼마든 간에 확률 분포 형태는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래 주어진 이 선이 바로 뭐예요? 이 선이 요게 바로 이제 회기선입니다. 회기선이고,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x 값에 대한 y의 분포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y의 확률 분포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앞에서 봤던 오차항의 필요 조건이다. 충족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x가 주어졌을 때 각각의 x에 대한 y의 확률 분포를 갖다 보면은 형태가 똑같습니다. 형태가 똑같은데 이게 바로 뭐냐? 앞에서 봤던 필요 조건이 충족될 때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선형 회기 모형을 평가해야 돼요. 지금 최소 자승법에 의해서 회기 계수를 추정을 했고, 자, 회기 계수를 추정을 해가지고 뭐요? 회기식이 나왔죠. 회기식이 나왔는데, 그러면 회기식이 나왔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쓰는 거냐? 아닙니다. 이거 평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 자승법을 구하게 되면, 자, 최소 자승법에 의해서 회기식을 구하잖아요. 그 식을 구하게 되면 그냥 기계적입니다, 이게. 최소 자승법에 의해서 회기식을 갖다 구하게 되면 식은 만들어져요. 그래서 변수들 간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변수들 간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기식은 나옵니다. 직선식으로. 또 변수들 간의 관계가 비선형 관계예요. 실제로는 비선형 관계라고 하더라도 뭐예요? 항상 1차 함수 형태의 직선식을 제공합니다. 최소 자승법으로 구하게 되면 아주 기계적이에요. 기계적으로 항상 직선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소 자승선의 회기 계수를 갖다 구했지만 여기에 더해가지고 뭐예요? 최소 자승선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나타내고 있는지 이걸 평가해 봐야 됩니다. 자, 최소 자승선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나타내고 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선형 회기 모형에 추정을 해가지고 식은 나왔잖아요. 결과는 나왔는데 그에 대한 평가를 갖다 하는 것입니다. 자, 평가할 때는 추정치의 표준오차와 그 다음에 기울기의 t검정을 해야 돼요. 또 한 가지 결정계수를 봐야 됩니다. 자, 세 가지입니다. 선형 회기 모형의 추정 결과에 대한 평가 세 가지 뭐예요? 추정치의 표준오차, 기울기의 t검정, 결정계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자, 추정치의 표준오차라든가 기울기의 t검정 같은 것들이 다 오차 제곱합의 기초에서 이루어집니다. 오차 제곱합, sum of squares for error. 그래서 이것다가 SSE라고 하는 거 있었죠. 오차 제곱합의 기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오차 제곱합을 먼저 구해봐야 됩니다. 자, 오차 제곱합 해가지고 이게 앞에서 봤던 자, 회기 모형에 대한 회기식에 대한 엑셀 출력물이 있었죠. 출력물 맨 아래 개념이 나옵니다. 개념이 아니라 이제 데이터가 나오죠. 거기서도 오차 제곱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천해 가지고 리그레션과 레지듀얼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리그레션과 레지듀얼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레지듀얼이 바로 뭐예요? 레지듀얼이 오차죠. 오차 제곱합의 기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오차 제곱합 개념을 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평가 내용,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평가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추정치의 표준오차인데, 자, 추정치의 표준오차를 갖다 알려면 이제 오차 제곱합의 기초에서 이루어집니다. 추정치의 표준오차예요. 스탠더드 에러 오브 이스티메이트. 자, 오차 변수는 평균이 0이라고 그랬습니다. 평균이 기대치가 0이라고 그랬죠. 기대치가 0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 엡실론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가정이에요, 이게. 평균이 0이고 기대치가 0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 엡실론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엡실론, 자, 시그마 엡실론이 크다면 표준 편차니까
일부 오차 변수는 크겠죠. 시그마 엡실론이 크다면 일부 오차 변수는 클 것이고, 일부 오차 변수가 크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회귀 모형의 적합도가 불량하다는 거죠. 불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제 추정치의 표준 오차인데, 추정치의 표준 오차는 데이터로부터 구해지는 시그마 엡실론의 추정치입니다. 자, 시그마 엡실론의 추정치. 이게 바로 추정치의 표준 오차예요. 가지고 이제 시그마 엡실론의 값은 자, 표본으로부터 구해지는 거죠. 데이터로부터 구해지는 거예요. 데이터로부터 구해지는 건데 시그마 엡실론의 추정치입니다. 가지고 이건 이제 데이터로부터 구해지는 거니까 S 엡실론이에요. S 엡실론이 뭐냐? 루트 5차 제곱합 SSE입니다. SSE 해가지고 5차 제곱합이라고 그랬죠. 5차 제곱합 나누기 N-2입니다. 이게 바로 S 엡실론이에요. 그럼 우선 이제 5차 제곱합이 뭐냐? S 엡실론은 글자 그대로 관측치 YI하고 자, 선이 뭐예요? 회기선. 자, 회기선은 YI 해시입니다. 이게 바로 편차라고 그랬죠. 앞에서 우리가 YI 빼기 YI 햇.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편차라고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본 엑셀 출력물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잔차라고 그랬죠. 잔차, 레지듀얼 해가지고 잔차라고 했고, 그 잔차를 제곱한 값을 다 합친 거예요. 잔차를 제곱한 값을 갖다가 썸오브 다 합친 것이 바로 뭐예요? 이 5차 제곱합이에요. 그래서 말은 5차 제곱합이라고 하는데, 5차 제곱합이라고 하는데 의미를 갖다 보게 되면 결국 뭐예요? 잔차의 제곱합 또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편차의 제곱합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5차 제곱합입니다. 이게 sum of yi-yi hat square 이렇게 해서 이걸 구하는 것이고, 이걸 n-2로 나눈 다음에 제곱근 구한 게 바로 뭐예요? 이게 S 엡실론이에요. 이 관계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S 엡실론이 작다. S 엡실론이 작다는 말은 결국 뭐가 작다는 얘기예요? SSE가 작다는 거죠. SSE가 작다는 것이고, SSE가 작다는 것은 결국 뭐냐? 회귀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다는 것입니다. S 엡실론 값이 작다. 그 말은 곧 SSE가 작다는 것이고, 회귀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S 엡실론이 바로 뭐냐? 스탠다드 에러입니다. 이게 아까 봤던 엑셀 출력물이에요. 아까 나왔던 거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 스탠다드 에러가 나오죠. 자, 표준 오차라고 나오는데 표준 오차 이게 바로 S 엡실론이에요. 0.3265가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0.3265가 크냐 작으냐 하느냐, 이건 모르죠. 이거는 지금은 0.3265가 작은 건지 큰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추정치의 표준 오차와 관련해 가지고 S 엡실론 자, 루트 SSE 나누기 N-2인데 이 값이 0.3265입니다. 자, 지금 추정치의 표준오차 S 엡실론이 작으면 회귀 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합니다. 양호하고, 자, 선형 모형은 우리가 구한 회귀식을 가지고 예측을 위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당연히 적합도가 양호하다면 예측을 위해서 회귀식을 사용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추정치의 표준오차 S 엡실론이 크다면 적합도는 불량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크냐 작으냐 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 자, 추정치의 표준오차는 종속 변수의 표본 평균 Y바와 비교하여 평가합니다. Y바하고 비교해 가지고 이게 상대적으로 작으면 S 엡실론이 작은 것이고, S 엡실론이 작으면 회귀 모형은 양호하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 자, 뭐하고 비교한다? 뭐하고 비교해요? 비교하는 게, 자, 종속 변수의 표본 평균 Y바와 비교합니다. Y바와 비교해 가지고 자, 상대적으로 작으면 회귀 모형은 양호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 한 가지, 그 추정치의 표준 오차가 작다 또는 크다고 하는 절대적 기준은 없어요. Y바와 비교한다고 했지만 뭐요? 작다 크다는 절대 기준은 없습니다. 절대 기준이 없다면 따라서 뭐요? 따라서 자, 추정치의 표준 오차는, 자, 추정치의 표준 오차 가지고도 지금 우리가 회귀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할 수 있지만, 자, 추정치의 표준 오차는 회귀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절대 척도로 사용될 수 없다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절대 척도로 사용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크다 작다 하고 회귀무형이 양호하냐 아니냐 평가하지만 추정치의 표준 오차는 회귀무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절대 척도로 사용될 수 없다는 거, 이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해야 돼요. 지금 뭐냐, 기울기의 T 검정을 해야 합니다. 테스팅 오브 슬로프. 자, 두 변수 간에 만약에 선형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두 변수 간에 선형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회기선의 기울기가 0이라고 기대가 되겠죠. 회기선의 기울기가 0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두 변수 간에 선형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하기 원할 때, 이럴 때는 회기선의 기울기가 0이 아닌지 검증하는 겁니다. 기울기 베타1인데 이게 0이 아닌지 이걸 검증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 다 기울기의 T 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설을 설정합니다. 가설은 뭐예요? 베타1이 0이 아니다. 대립가설입니다. 베타1이 0이 아니다. 그럼 기무가설은 베타1이 0이다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자, 검정을 하려면 검정 통계량이 있어야 되는데, 검정 통계량. 오차 변수의 필요 조건들이 충족된다. 앞에서 네 가지 봤었죠. 오차 변수의 필요 조건들이 충족되면 확률 변수 B1은 기울기입니다. B1은 기대치가 베타1이에요. 기대치가 베타1이고 표준 편차는 시그마 B1입니다. 시그마 B1인데 시그마 B1은 뭐냐? 자, 시그마 엡실론 나누기 루트 n-1 곱하기 x의 표본 분산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표준 편차는 시그마 B1 이퀄 시그마 엡실론 나누기 루트 n-1 곱하기 s퀘어 x입니다. 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자, 해가지고 결국 B1의 표준 오차 추정량이 뭐냐? B1의 표준 오차 추정량은 이거예요. SB1 이겁니다. 또 똑같은 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B1의 표준 오차 추정량. 그래서 B1의 표준 편차예요. B1의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 해가지고 이제 시그마가 아니라 이제 시그마는 모르니까 뭐예요? 시그마는 모르니까 표본에서 구한 SB1 이퀄 S 엡실론 나누기 루트 n-1 곱하기 s퀘어 x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B1 빼기 통계량 값입니다. 검정 통계량 값인데 검정 통계량은 뭐예요? B1 빼기 베타1.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x바 마이너스 뮤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 항상 그걸 조금씩 다 변형시켜 나가는 거예요. x바 마이너스 뮤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가지고서 이제 B1 마이너스 베타1이 되는 것이고, 분모에는 SB1이 되는 겁니다. 자, T 분포를 갖게 돼요. T 통계량이에요. T 검정을 합니다. T 통계량이고 자유도는 n-2인 자유도는 n-2인 T 분포를 따릅니다. 그래서 통계량이 바로 T 통계량입니다. 이제 귀무가설이 옳다는 전제하에서 기울기의 검정을 위한 검정 통계량이 나옵니다. 자, 기울기의 검정을 위한 검정 통계량. 자, T는 B1 나누기 SB1 이거 자유도가 n-인 T 분포를 따른다. 자, 검정 통계량입니다. B1 나누기 SB1이에요. 자, 기각력 구합니다. 자, 기각력은 뭐예요? 기각력은 자, 지금 양측 검정이죠. 양측 검정이기 때문에 기각력은 자, 마이너스 T 서브 2분의 알파보다 작거나 아니면 T가 T 서브 2분의 알파보다 크거나 두 가지가 기각력입니다. 이거보다 작거나 이거보다 크거나 이게 기각력이에요. 자, 기각력은 이렇고, 그 다음에 자, 신뢰 구간 추정량도 구하죠. 자, 신뢰 구간 추정량도 간단하게 나오죠. B1 플러스 마이너스 T 서브 2분의 알파예요. 2분의 알파 곱하기 SB1 이렇게 나옵니다. 자유도는 n-2일 때. 그래서 B1 플러스 마이너스 T 서브 2분의 알파 곱하기 SB1. 이게 바로 신뢰 구간 추정량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나온 예를 가지고, 앞에서 봤던 예를 가지고 또 한번 이제 보는 겁니다. 중고차거역과 주행거리 간에 선형관계가 존재하는지 결정하기 위해서 회기식은 나왔지만 평가를 해봐야 되는 거죠. 자, 회기계수의 기울기 검정을 합니다. 자, 가설 나왔습니다. 똑같습니다. H1은 베타1이 0이 아니다. 규모가설은 베타1이 0이다. 5% 유의 수준을 설정합니다. 그럼 기각력은 뭐예요? 자, T가 마이너스 T 서브 2분의 알파보다 작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t 서브 2분의 알파는 마이너스 t 서브 0.025죠. 2분의 알파니까 알파가 0.5입니다. 0.05입니다. 0.0259. 이 값은 얼마냐? 자유도가 98입니다. 98일 때 값이 얼마냐? 자, 마이너스 1.984. 예, 마이너스 1.984. 그럼 당연히 반대의 경우 t는 또 뭐보다 커야 돼요? 1.984죠. 그래서 우리가 기각력은 t가 마이너스 1.984보다 작거나 아니면 t가 1.984보다 큰 게 바로 기각력이에요. 자, 이제 귀무가 소리 옳다는 전자에서 검정 통계량 값을 구합니다. 검정 통계량 B1 나누기 SB1이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13.46입니다. 기각력에 속하죠. 마이너스 13.46이니까는 기각력에 속하는 거예요. 기각력에 속하니까는 귀무가소는 기각된다. 이렇게 결론 내렸고. 그럼 이제 앞에서 봤던 엑셀을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물로부터 또 결론을 내려야죠. 아까 했지만 아까 봤던 그 중에서 맨 아래에 있는 겁니다. 맨 아래에 있는 게 바로 회귀식을 나타내고 있죠. 인터셉트 오도미터 나와 있고요. 코에피션트가 요게 인터셉트는 17.25 나왔습니다. 아까 기울기가 얼마였죠? 마이너스 0.0669였죠. 기울기. 그 다음에 스탠다드 에러가 나왔습니다. 표준 오차가 나왔고, 자, 표준 오차 중에서 특히 오도미터 주행거리와 관련된 거죠. 주행거리와 관련된 스탠다드 에러가 얼마예요? 0.0050이죠. 이 0.0050 이게 SB1입니다. 0.0050이 SB1이고. 자, T 통계량 나와 있습니다. T 통계량 얼마예요? 마이너스 13.44가 나왔죠. 13.44. 검정 통계량의 값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귀무가소는 기각되는 거죠. 자, P값 아까 얘기했지만 0이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24승, 마이너스 75승 하면 얼마예요? 0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자, 기울기 B1의 T 통계량 값 해가지고 자, B1이 얼마? 마이너스 0.0669 B1 나누기 SB1이 얼마예요? SB1이 0.0050입니다. 0.005 이걸 나누니까 SB1 나누기 B1 나누기 SB1 하니까 이게 바로 뭐 T 통계량 값이에요. 얼마? 13.44 값 나온 거죠. 요 값이다. 요겁니다. 13.44 이렇게 나온 거죠. 검정의 P 값은 당연히 0이고요. 그래서 귀무가소는 기각된다. 그래서 엑셀 출력물만 보고도 뭐예요? 귀무가솔이 기각된다는 걸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귀무가솔이 기각되니까 결론은 뭐예요? 중고차 가격과 주행거리 간에 선형관계가 존재한다는 충분한 증거 또는 P값이 0이니까는 뭐예요? 압도적인 증거죠. 압도적인 증거가 존재한다고 해석합니다. 중고차 가격과 주행거리 간에 선형관계가 존재한다는 압도적인 증거가 존재한다. 이 결론 내립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결정계수를 봐야 합니다. 결정계수의 의미는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determination,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뭐냐면 종속변수의 변동 중에서 독립변수의 변동 가지고 설명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결정계수가 특히 선형관계의 강도, 방향이 아닙니다. 강도예요. 결정계수는 선형관계의 강도를 측정하는 매우 유용한 척도입니다. 강도를 측정한다. 자, 결정계수 R스퀘어로 표시한다 그랬죠. 대문자 R스퀘어. 소문자 R은 뭐예요? 상관계수예요. 소문자 R은 상관계수고 결정계수는 상관계수의 제곱인데 대문자 R스퀘어로 표시합니다. 가지고 이제 상관계수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R스퀘어는. 자, 표준 공분산이죠. 표준 공분산. 그래서 S퀘어 XY 제곱이니까 S퀘어 XY 곱하기 뭐예요? S퀘어 X 곱하기 S퀘어 Y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결정계수예요. 요 식은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거야. 워낙 많이 쓰니까 R스퀘어. 그래서 표본 공분산, 자, 표본 공분산 나누기 X의 분산 곱하기 Y의 분산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또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R스퀘어는 이거예요. R스퀘어는 1 마이너스 SSE 이게 뭐죠? 5차 제곱합입니다. 5차 제곱합이고 나누기 sum of yi 마이너스 이건 y바입니다. y 해시 아니라 y바. y바가 뭐예요? y의 평균이죠. 관측치 yi 빼기 y의 평균 제곱합
제곱합이에요. 그래서 5차 제곱합을 yi 마이너스 y 바의 제곱합으로 나눈 값을 뺀 거예요. 1에서부터. 자, 이게 바로 결정계수입니다. 요 식 하나 요건 좀 꼭 확인해 주세요. 요 식 하나 r 스퀘어는 1 마이너스 SSE 나누기 sum of yi 마이너스 y 바 스퀘어라고 하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결정계수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표본 상관계수 r의 제곱이에요. r의 제곱이 바로 r 스퀘어다. 그래서 대문자로 표시합니다. 자, 결정계수가 뭐라 그랬죠? 설명되는 변동이라고 그랬죠. 자, 지금 y의 총변동이 나옵니다. y의 총변동은 이게 관측치예요. 여기 관측치. 관측치고 여기 식은 요 식은 뭐예요? 식은 y 헤드로 표시했었죠? y 헤드로 표시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요게 뭐냐? 요게 y 더블바입니다. y 더블바. 뭐 y의 평균이죠. 더블바가 아니라 y 바죠. 평균. 그럼 이게 전체 변동인데 이게 전체 변동이에요. 전체 변동인데 전체 변동을 둘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뭐예요? yi 마이너스 yi 햇. 요게 햇입니다. 햇을 표시한 거죠.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요 아랫부분 yi 햇하고 y 바하고 둘로 구분해요. 둘로 구분한다. 그래서 이때 전체 변동, 총 변동은 뭐예요? yi 마이너스 y 바가 총 변동이죠. 그래서 총 변동의 제곱합. 이건 뭐냐? yi하고 yi 햇 제곱의 합. 하고 yi 햇 여기 들어갑니다. 똑같이 들어가는 건데 요게 바로 이제 요 위에 거예요. yi 마이너스 yi 햇 요 위에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 거는 뭐예요? 아래 겁니다. 아래 거. 아래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yi 햇 마이너스 y 바 스퀘어 합. 두 개를 더한 게 총변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총변동을 토탈 sum of squares TSS죠. TSS인데 이걸 둘로 구분한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5차 제곱합 SSE하고 또 한 가지는 회귀 제곱합 SSR. 자, 총변동은 5차 제곱합 더하기 회귀 제곱합 SSR을 더한 겁니다. 가지고 총변동을 나누면 이렇다. 자, 이제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정확한 의미 보셨습니다. 그럼 이제 결정계수의 의미를 갖다 이거 갖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y의 총변동은 회귀선에 의해서 설명되는 변동과 5차에 기인하여 설명되지 않는 변동으로 분해가 됩니다. 5차. 그래서 회귀선에 의해서 설명되는 변동. 이게 바로 SSR이죠. SSR이고 또 그다음에 5차 제곱합은 뭐예요? 5차에 기인하여 설명되지 않는 변동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SSE는 sum of squares for error 5차 제곱합입니다. 5차 제곱합. 가지고 이것은 5차에 기인해서 설명되지 않는 y의 변동이에요. x 가지고 설명되지 않는 y의 변동입니다. 반면에 회귀 제곱합은 뭐예요? sum of squares for regression. 회귀 제곱합. 이게 바로 독립변수의 x의 변동에 의해서 설명되는 y의 변동이란 말이에요. 독립변수 x의 변동에 의해서 설명되는 y의 변동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R스퀘어가 뭐냐? 설명되는 부분이 얼마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R스퀘어는 그 식 봤었죠? 1 마이너스 SSE 나누기 sum of yi 마이너스 y 바 스퀘어 했는데 결국 뭐예요? SSE는 SSE 1 마이너스 SSE입니다. 1 마이너스 SE. 1은 뭐예요? 1은 총변동이죠. 1이라는 게 총변동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요걸 다시 정리하면 TSS 빼기 SSE이고 나누기 아래에 있는 게 뭐예요? 역시 총변동이죠. 1이니까 총변동 요거 1이 바로 뭐예요? TSS 나누기 TSS 이렇게 보시면 돼요. TSS 나누기 TSS. 그래서 결국 TSS 빼기 SSE 그 다음에 분모는 뭐예요? TSS. 그럼 이거 뺀 값이 뭐예요? SSR이고 설명되는 부분 그대로 글자 그대로 TSS고 그러니까 총 변동 중에서 독립변수의 변동에 의해서 설명되는 비율이 얼마냐 이겁니다. 독립변수의 변동에 의해서 설명되는 변동의 비율 이게 커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죠. 자, 결정계수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결정계수는 y의 총 변동 중 회귀선에 의해서 설명되는 변동의 비율입니다. 설명되는 변동이에요. 설명되는 변동의 비율이 바로 결정계수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현대 소나타 중고차의 주행거리와 가격 간 선형관계의 강도에서 뭐가 나왔어요? R스퀘어가 나왔었잖아. 이게 R스퀘어가 0.6483. 결국 중고차 가격 변동 중에서 주행거리 가지고 설명되는 부분이 얼마란 얘기예요? 64.8%란 얘기예요. 가격 전체 변동 중에서 64.8%가 주행거리 가지고 설명이 된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또 다른 요인들이 있겠죠. 뭐 사고 이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결정계수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 R스퀘어 값이 0.6483이다. 판매 가격 변동의 64.83%가 주행거리 변동 가지고 설명이 된다. 나머지는 오차 변수에 기인하는 거죠. 나머지는 오차 변수에 기인하는 것이고 주행거리 가지고는 설명되지 않는 가격 변동입니다. 당연히 R스퀘어 값은 어디에 가까워야 돼요? 1에 가까울수록 모형은 양호하죠. R스퀘어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모형은 더 양호하게 데이터를 갖다 적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R스퀘어가 1이라면 100% 설명이 되는 거죠. 완벽한 선형관계입니다. X하고 Y 간에 완벽한 선형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럴 때 만약에 우리가 산포도 그려보게 되면 회기선상에 모든 데이터가 100% 회기선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가 100% 관측치가 회기선상에 존재하면 R스퀘어가 1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R스퀘어가 0이라면 X하고 Y 사이에는 선형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죠. R스퀘어가 0이라면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독립변수하고 정속변수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선형관계뿐만 아니라 아무런 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때 R스퀘어가 0이 되는 것입니다. 자, 좀 전에 우리가 이제 상관계수라고 했습니다. 자, 결정계수 해가지고 선형관계의 강도를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상관계수의 검정입니다. 자, 상관계수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 자, 상관계수는 두 변수 간의 선형관계를 검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역시 통계량입니다. 자, 모 상관계수는 로로 표시했었죠. 물론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본 상관계수 R에 의해서 추정합니다. R은 뭐예요? R은 자, 표본 공분산 SXY 나누기 뭐예요? S의 표본 표준편차 곱하기 Y의 표본 표준편차 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본 상관계수, 자, 표본 상관계수는 모 상관계수가 0인지, 즉 로가 0인지를 검정하기 위해서 표본 상관계수를 사용합니다. 모 상관계수가 0인지, 즉 로가 0인지를 검정하기 위해서 자, 표본 상관계수를 사용합니다. 자, 모 상관계수에 대한 가설입니다. 로는 0이 아니다. 대립가설이고 로가 0이다. 귀무가설입니다. 자, 검정 통계량은 T 통계량입니다. T 통계량 해가지고 R 곱하기 루트 N-2 나누기 1-R 스퀘어입니다. 자유도가 N-2인 T 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두 변수가 이별량 정규 분포를 따르면 T 통계량은 자유도가 N-2인 T 분포를 따릅니다. 자, 두 변수가 이별량 정규 분포를 따르면 T 통계량은 자유도가 N-2인 T 분포를 따른다는 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이제 검정 통계량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강력도 정해야죠. 자, 좀 전에 본 거에 대한 선형관계를 가지는지를 검정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 상관계수의 검정이에요. 가설은 좀 전에 세웠죠. H1이 로가 0이 아니다 하는 것이고, 자, 검정 통계량은 T 통계량입니다. 자유도가 N-2인 T 통계량. 자, 기강력이 설정됩니다. 자, T가 마이너스 5%입니다. 5%이기 때문에 T가 뭐예요? 마이너스 T 서브 2분의 알파보다 작거나 또 T가 T 서브 2분의 알파보다 크거나 이게 기강력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가 현대 소나타와 관련해 가지고 나왔었지만 이 값이 얼마예요? 1.984죠. 기강력은 자, T가 마이너스 1.984보다 작거나 T가 1.984보다 크거나 이거예요. 그럼 검정 통계량 값, 자, T를 갖다 구했습니다. T 값을 갖다 구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13.44가 나옵니다. 그러면 13.44는 기강력에 속하죠.
마이너스 10.344가 기각력에 속하는 거죠. 따라서 귀무가설은 기각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상관계수의 검정에 관한 내용을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상관계수의 검정. 엑셀을 이용한 상관계수의 검정입니다. 가지고서 데이터 애널리시스 플러스 해가지고 코릴레이션이에요. 자, 피어슨 코릴레이션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피어슨 코에피션 오브 코릴레이션 상관계수 값이 나와요.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0.8052. T 통계량 마이너스 13.44. 자유도가 나와 있죠. 가지고 이제 P 값도 나옵니다. 원테일 P 값. P 값이 0이에요. 0입니다. 마이너스 이것도 75승씩 나와요. 0입니다. 그럼 이제 검정 통계량 값은 마이너스 13.44 기각력에 속합니다. P 값 0.0000이에요. 5% 유의 수준에서 귀무가설은 기각된다. 기각된다. 그래서 결국 중고차의 주행거리와 가격 간에는 선형관계가 존재한다고 추론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선형관계가 존재한다고 추론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 압도적인 증거죠. 가 존재한다. 자, 다음엔 그 선형 회기모형의 활용인데 우리가 회기식이 나온다고 해서 그 회기식 하나만 가지고 달랑 예측할 수는 없죠. 자, 회기식을 가지고 예측하게 되면 그러니까 회기식이 나온 다음에 x값을 대입하면 y 예측값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y 예측값이 과연 정확한 예측값일까요? 아니죠.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측 구간을 설정합니다. 예측값이 아니라 예측 구간을 설정을 해요. 그래서 회기선의 추정 결과를 이용해 가지고 독립변수의 값이 주어지면 종속변수의 특정한 값을 예측해야 되는데 특정한 어떤 하나의 값을 예측한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측하고자 할 때는 y값에 대한 예측 구간을 설정합니다. 예측 구간, 프리딕션 인터벌이라고 해서 예측 구간을 설정하는 거예요. 예측 구간은 뭐냐? 일단 y-햇은 식이 나오죠. 물론 계산하면 식이 나옵니다. y-햇. 가지고 y-햇은 b0 더하기 b1 x치 주어진 기분 x예요. 기분 x 주어진 x값. 자, 기분 x에 대해서 y-햇이 나옵니다. 가지고 계수 다 계산했으니까 주어진 x값 예측하면 y-햇 값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예측치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측값이 어떤 특정한 값을 예측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측 구간을 사용하는데 예측 구간은 뭐냐? y-햇을 중심으로 해서 y-햇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t 서브 2분의 알파 곱하기 s 엡실론 곱하기 루트 이겁니다. s 엡실론 곱하기 루트 1 더하기 n분의 1 더하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예측 구간을 갖다 만드는 거예요. y-햇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측 구간을.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값을 예측했을 때 그 값이 정확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측 구간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측 구간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예측 구간 구할 때 이제 앞에서 봤던 소나타 중고차 가격과 관련해 가지고 주어진 데이터 가지고 x가 40이라고 주어졌다. 40이니까 얼마야? 4만 마일이죠. 자, 4만 마일이 주어졌을 때 y의 값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y의 값 예측하게 되면 뭐 정확한 값은 예컨대 y-햇이 나오겠죠. 이 값 y-햇 해가지고 17250 빼기 0.0009 곱하기 40 한 거 아니에요. 자, x값 40을 집어넣으니까 y-햇이 나오잖아요. 14,574. 이 값이 그럼 과연 4만 마일을 주행한 중고차 값이 정확하게 14,574 할까요? 그럴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 구간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측 구간을 설정해 가지고 지금 S 엡실론 그다음에 자, 표본 x의 표본 분산 x바 그다음에 t 서브 2분의 알파 해 가지고 1.984 나왔었죠. 이걸 다 집어넣어 가지고 예측 구간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게 예측 구간이죠. y-햇 플러스 마이너스 t 서브 2분의 알파 곱하기 s 엡실론 곱하기 루트 이거 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구하니까 얼마가 나오느냐? 14574 플러스 마이너스 0.652가 나와요. 0.652만큼 플러스 마이너스 나옵니다. 0.652. 자, 이걸 통해서 본다 그러면 여기서 y값은 y값 가격이죠. 중고차 가격은 13,925달러와 15,226 사이에 속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면 이게 좀 더 의미가 있죠. 정확하게 14,574달러다.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예측을 할 때는 예측 구간을 설정하는 거예요. 예측 구간. 가지고 y햇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t 서브 2분의 알파 곱하기 s 엡실론 곱하기 루트. 자, 예측 구간을 이용해가지고 예측 구간을 정하는 게 더 정확한 판단이고 답이죠.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뢰 구간이 있어요. 신뢰 구간은 자, 회기선의 추정 결과를 이용해서 독립변수의 값이 주어진 경우, x, 기분 x가 나온 경우 종속변수의 기대치를 예측하고자 할 때 y의 기대치에 대한 또 신뢰 구간이 사용됩니다. 예측 구간이 아니라 이건 신뢰 구간이에요. 자, 신뢰 구간이 나오는데 앞에서 똑같죠. y 햇 플러스 마이너스 t 서브 2분의 알파 곱하기 s 엡실론인데 루트 뭐가 있어요? 플러스 1 하나가 없죠. 여기서. 이게 빠져나왔죠. 예측 구간에 비하면 이게 하나 빠져나온 거예요. 나머지는 n분의 1 더하기 n-1 곱하기 x의 표본 분산 분의 주어진 x 빼기 x바의 제곱. 이건데 앞에서 봤던 신뢰 구간에 비하면 루트 안에 있는 것 중에서 뭐 1이 빠져나온 거예요. 1이 빠져나온 게 바로 신뢰 구간입니다. 신뢰 구간이 사용된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거 가지고 신뢰 구간 구했습니다. 1 빼고서 신뢰 구간 구한 거예요. 1 빼고 y바 해가지고 신뢰 구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값이 얼마가 나와요? 14574 더하기 빼기 0.076이 나옵니다. 0.076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자, 신뢰 구간 가지고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돼? 해석하게 되면 y의 평균 가격은 14,498달러와 14,650 사이에 속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어때요? 신뢰 구간이 더 좁지요. 좁을 수밖에 없죠. 1을 뺐으니까 루트 안에서 1이 빠져나왔잖아요. 1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예측 구간보다 신뢰 구간은 더 좁아요. 근데 구간이 더 좁다는 얘기는 뭐예요? 더 정확한 예측이라는 얘기죠. 구간이 넓은 것보다는 구간이 좁은 게 더 정확한 예측입니다. 그래서 자, 두 가지 비교한 것입니다. 예측 구간에는 플러스 1이 있고요. 신뢰 구간에는 플러스 1이 없습니다. No 1. 그래서 주어진 x값에서 y값을 예측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주어진 x의 값에 y의 기대치를 예측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주어진 x의 값에서 y의 기대치를 예측하는 것이다. 신뢰 구간이. 그래서 신뢰 구간이 더 좁아요. 이거보다 더 좁다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좁다. 신뢰 구간이 더 좁다. 그래서 예측 구간하고 신뢰 구간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주어진 x의 값과 신뢰 수준하에서 주어진 x의 값 그리고 신뢰 수준하에서 y의 기대치에 대한 신뢰 구간, 이건 기대치에 대한 신뢰 구간이라고 그래요. 기대치에 대한 신뢰 구간 추정치는 예측 구간보다 구간이 더 좁아요. 더 좁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개별값을 예측하는 경우보다 평균값을 예측하는 경우 있죠. 개별값을 예측하는 경우보다 평균값을 예측하는 경우에 오차가 더 적기 때문이라는 거죠. 더 적다. 루트 안에 1이 빠져나와 없는 것만큼 적은 거죠. 예측 구간은 넓지요. 신뢰 구간은 좁습니다. 구간 추정치인 신뢰 구간은 좁다. 비교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엑셀을 갖다 이용해가지고 프리딕션 인터벌입니다. 프리딕션 인터벌. 예측 구간이 나온 거죠. 예측 구간 해가지고 predicted value가 나왔고 기대치입니다. 14,574가 나왔습니다. y 햇이에요. y 햇. 그 다음에 여기 prediction interval 해가지고 그냥 계산 다 해가지고 결과만 보여주는 거예요. prediction interval 해가지고 lower limit, upper limit 요 사이입니다. 이게 바로 예측 구간이에요. 예측 구간이고 아래 있는 것은 interval estimate of expected value예요. 자, 기대치에 대한 추정 구간입니다. 14,498, 14,650.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신뢰 구간입니다. 요 위에는 예측 구간이고 이게 신뢰 구간이에요. 그래서 신뢰 구간이 더 좁게 나옵니다. 그래서 엑셀을 통해서 명령어 입력하고 클릭하면 결과물을 보여줘요.
자, 프리딕션 인터벌. 사실 이런 것들은 전산실에서 엑셀 프로그램 열고서 다 한 번씩 해봐야 되는 거예요. 주어진 데이터 넣고서 해석하고. 또 재밌습니다, 그게. 왜냐면 엑셀 지금 굉장히 쉬워요. 그냥 클릭만 하면 됩니다. 클릭만. 명령어 입력하고 이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봐야만 이제 실제로 실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좀 약간 아쉽긴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회귀 모형에 대한 진단을 합니다. 회귀 모형에 대한 진단. 앞에서 우리가 회귀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세 가지 필요 조건을 봤습니다. 세 가지 필요 조건 봤는데 이 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해야죠. 자, 세 가지 필요 조건 뭐예요? 오차 변수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오차 변수는 일정한 분산을 가진다. 분산이 얼마였죠? 분산은 시그마 엡실론이 있었죠. 일정한 분산. 자, 표준 편차가 일정하다. 시그마 엡실론. 오차 변수들은 서로 독립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는지 위배되는지 여부를 갖다 진단해야죠.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는지 아니면 위배되는지 여부를 갖다가 진단해야 돼요. 이걸 진단할 때 사용되는 게 바로 뭐냐? 이걸 진단할 때 사용되는 게 잔차 분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잔차 분석, 레지듀얼. 잔차가 뭐였죠? 잔차는 yi-y 해시였죠. 잔차.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 얘기할 때는 관측치하고 회기선 간의 차이니까 편차라고 했고, 잔차. 또 오차입니다, 이게. 오차. 그래서 갖다 잔차라고 했습니다. 레지듀얼 어널리시스. 그래서 잔차 분석에 의해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자, 잔차 분석이 보여주는 게 뭐냐? 실제 종속 변수의 값이 있죠. 회기식에 의해서 추정되는 종속 변수의 값이 있죠. 자, 실제 종속 변수의 값. 자, 실제 종속 변수의 값. 그리고 추정된 종속 변수 값 간의 차이예요. 이 차이를 갖다 검토하는 것입니다. 차이를 갖다 검토하면서 필요 조건의 위배 여부를 진단하는 게 바로 잔차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차이를 갖다 비교하면서 잔차 분석을 합니다. 잔차를 갖다 검토하면서 필요 조건의 위배 여부를 진단합니다. 잔차 분석입니다. 레지듀얼 어널리시스. 엑셀은 이제 또 회귀 분석의 한 부분으로 잔차들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엑셀을 갖다 이용한 회귀 분석을 수행할 때 잔차와 표준 잔차를 선택합니다. 레지듀얼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스탠다드 레지듀얼. 표준 잔차입니다. 자, 업저베이션 해가지고 관측치예요. 관측치 해가지고 업저베이션 1부터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리딕트드 예측값이 나오죠. 예측값. 각각의 관측치에 대한 예측값입니다. 가지고 이러한 그 잔차들 레지듀얼과 잔차 레지듀얼하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레지듀얼. 자, 이걸 이용해 가지고 오차 변수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오차 변수의 분산이 일정한지, 오차 변수들이 독립인지 다 검토합니다. 잔차를 사용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회귀 분석에서 바로 뭐예요? 잔차 분석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먼저 비정규 분포 여부를 갖다 검토합니다. 정규 분포를 이룬다고 가정했죠. 이게 어떻게 돼요? 제일 간단하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잔차들의 뭘 그래요? 히스토그램. 잔차들의 히스토그램을 갖다 그립니다. 그리고 평균이 0에 가깝고 종 모양인지 확인합니다. 앞에서 봤던 예에서 잔차 히스토그램 그림이 이렇습니다. 자, 비정규 분포 아니죠. 그래서 정규 분포라고 하는 조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다음은 분산에 관한 얘기입니다. 분산이 일정하다고 그랬죠. 일정하고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y-햇을 x축으로 나타냅니다. y-햇이 여기 그린 거예요. y-햇을 그린 것이고 세로축에다가 잔차를 갖다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y-값이 y-햇이 증가해 나갈 때 잔차 값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y-햇을 x축에 표시한 다음에 잔차를 y축에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yi 햇과 ei들의 산포도를 갖다 그린 겁니다.
가지고 y 햇 값에 대해서 잔차들이 일정하게 분포되어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y 값이 커짐에 따라 잔차가 커지고 있잖아요. 잔차가 커지면 동분산이에요? 이분산이죠. 분산이 다르다는 거죠. y 값의 크기에 따라 분산이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그림인 경우에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잔차하고 y 햇 값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분산을 보여주는 겁니다. 반면에 동분산을 나타내는 건 어떤 경우냐? 특별한 패턴이 없어요. 그래서처럼 y가 증가해도 잔차 값에 특별한 패턴이 없죠. 이게 바로 뭐예요? 동분산이죠. 동분산을 보여주는 잔차의 그림이 이렇습니다. 동분산을 보여주는 잔차 그림이래요. 자, 다음에 이제 오차 변수의 비독립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차 변수의 비독립성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특히 그 C계열 데이터 있죠. C계열 데이터. 자,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값이 변화하는 이런 값이죠. 그래서 C계열 데이터의 경우에 만약에 오차항들이 동태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관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 있죠. 이럴 때 오차항들은 자기 상관 오토 코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오토 코릴레이션 해가지고 자기 상관 또는 계열 상관이라고 그래요. 시리얼 코릴레이션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특히 중요한 게 C계열 데이터에서 중요한 거죠, 이게. 그래서 자, C계열 데이터에서 중요합니다. 오차항들이 동태적으로 상관관계를 갖는 경우 오차항들은 자기 상관 또는 계열 상관을 갖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시간에 대해서 잔차들을 갖다가 그래프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시간에 대해서 잔차들을 갖다가 그래프로 그려본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상관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래프에 역시 일정한 패턴이 나타난다. 일정한 패턴이 나타나게 되면 오차항의 독립성 조건이 위배가 되는 거죠. 일정한 패턴이 나타나면 오차항은 독립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차항의 독립성 조건이 위배되어 있다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자, 그림 보세요. 오차항의 비독립성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 상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양의 잔차와 가로축이 시간입니다. 시간이고 잔차예요. 세로축이 잔차. 근데 이 그림은 어때요? 양의 잔차와 음의 잔차가 교대로 나타나고 있죠. 자, 교대로 나타난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자기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상관이 있다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그림도. 자, 잔차가 계속 증가하죠. 계속 증가합니다. 중간에 뭐 약간 감소하기도 했다가 다시 또 증가하고 계속 증가합니다. 이렇게. 이것도 바로 뭐예요? 자기 상관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 상관이 있다. 반면에 이런 경우 특별한 패턴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증가했다, 감소했다, 조금 증가했다, 조금 감소했다. 또 시간도 일정하지도 않고요. 간격도 일정하지도 않고. 이럴 때는 오차 변수들이 독립성이 있다는 거죠. 자기 상관이 없는 그림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기 상관이 없는 이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오차항의 비독립성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잔차하고 시간의 그림을 갖다 그려봄으로써 오차항이 비독립적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게 이제 아웃라이어가 있을 때 이걸 통제하는 게 중요하죠. 아웃라이어를 통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치 극단값이죠. 다른 관측치들과 비교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작거나 큰 관측치 아웃라이어입니다. 이상치. 만약에 이상치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뭐예요? 회귀 분석을 해봤자 결과가 의미가 없는 경우가 꽤 나와요. 회귀 분석을 해놔봤자 결과가 의미가 없어요. 회귀 분석의 타당성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치가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미리 검토한 다음에 회귀 분석을 하기 전에 먼저 제거해야 돼요. 이상치를. 회귀 분석을 하기 전에 제거한다. 그럼 어느 정도가 돼야 이상치냐 하는 거죠. 어느 정도가 돼야 이상치냐 하는 건데 데이터에 대한 산포도를 그린 다음에 이상치를 찾아내야 돼요. 산포도를 그린 다음에 이상치 찾아내야 합니다. 또는 예컨대 회귀 분석 후에 회귀 분석을 한 다음에 자, 표준 잔차의 절대값이 2보다 큰 관측치가 있을 때, 자, 표준 잔차의 절대값이 2보다 큰 관측치가 있을 때 이럴 때 이걸 이상치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치가 있는 경우에는 회귀 분석을 하기 전에 제거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회귀 분석 결과가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귀무형의 진단 순서입니다. 진단 순서. 먼저 이론적 기반. 이론적이라는 말은 이제 연역적으로 도출한 인과관계죠. 자, 이론적 기반에 기초해가지고 회귀모형을 개발합니다. 회귀모형을 개발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를 선택하는 거죠. 그럼 이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선택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자,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먼저 할 일이 뭐예요? 산포도를 그려봐야 돼요. 데이터 가지고 산포도. 자, 데이터 입력한 다음에 산포도는 쉽게 아주 그려집니다. 엑셀이. 산포도를 갖다 그려가지고 선형 모형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상치를 탐색하는 겁니다. 이상치를 탐색하고 이상치가 있는 경우에는 제거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회귀식을 계산합니다. 자, 최소 자승법에 의해서 회귀식을 결정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잔차를 계산하고 이걸 통해서 필요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잔차를 계산한 다음에 필요 조건을 확인하고 선형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죠. 자, 선형 회귀모형의 적합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추정치의 표준오차, 기울기의 T검정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회귀모형의 적합도 평가에 기초해가지고 종속변수에 대한 마지막으로 예측을 하는 거죠. 이제 예측. 이게 마지막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기초통계학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분야가 앞에서 봤던 모든 것들이 통계학 공부하면서 나왔던 모든 것들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선형 회귀분석입니다. 그 중에서도 단순 선형 회귀분석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시간이 꽤 걸렸는데 한 9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천천히 아니면 또 속도를 빠르게 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전체 흐름을 갖다가 잘 유지해가면서 내용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중요한 분야예요, 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